뭐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다들 추운 날씨에 부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기회가 돼서 무엇보다 반갑고 좋습니다. 사실은 에너지만큼 이번 정부 들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드릴 말씀도 많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제 전 세계적인 에너지의 패턴이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뭐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스킵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뭐 많은 우리가 흔히 자원이다, 그래서 식량이다, 물이다, 뭐 목재다, 문화다 이런 근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많은 이제 경제의 소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재화로 이제 석유를 꼽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석유 가격, 특히 그 브렌트유가 그 세로축에 보시면 이제 배럴당 몇 불이냐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로축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 과정을 겪어서 가격이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들을 크게 나누면 왼쪽 하단부에 있는 비교적 가격이 안정되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물론 더 뒤로 가서 100년 정도를 우리는 석유를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늘 석유 가격은 뭐 크게 보면 뭐 한 20불, 배럴당 20불, 많이 올라가야 40불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게 석유 가격이 좀 보였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20불이다 이러는 게 왜 문명을 기준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석유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건물에 살고 얼마나 긴 거리를 커뮤니팅하고 하는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의 사이즈라든가 우리 삶의 패턴의 많은 부분이 석유 가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석유 가격이 인류의 믿음을 배신하고 한 2004년경을 지나면서 갑자기 한 147불까지 갔다가요. 금융위기가 되고 바로 40불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불, 110불을 몇 년간 거치다가 2014년에 급락을 해서 이제 20불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80불까지 가 있습니다. 석유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연료로서뿐만이 아니라 옷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마이크라든가 대부분의 재료를 석유 화학에서 만들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막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이 시점쯤에 무엇이 진행되었고 이게 앞으로 계속되는 일인가 이렇게 큰 플럭추에이트를 하면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일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런 걸 겪었고 다시 돌아갈 일인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이유가 좀 어느 정도는 명쾌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중국의 석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좀 밝은색 선은 중국이 자체 내에서 석유를 생산해서 쓰는 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좀 짙은색 그래프는 거기에다 더해서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은 석유가 남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에너지 지각적인 산업을 아주 몰아서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석유 수입을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7년에 이르면 벌써 46%가 수입 보전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불과 3년 후인 2010년에 58.3%, 지금은 70%를 육박합니다. 지금 중국도 70%의 에너지를 석유를 밖에서부터 사오지 않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경제로 이미 변해버렸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부러 따지면 우리나라의 26개 정도에 해당하는 거대한 나라가 바로 옆에 이제 수요 경합자로서 석유를 이렇게 엄청난 양을 쓰게 되었고, 그게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준 샤크는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이제 시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총 에너지의 양이 1200만 배럴 퍼데이 정도가 되는데요.
하루에 100일짜리 말하는 고통이 1200만 개가 신천이든 샹하이든 어떻게 들어가야 중국이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의 위치를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지정학적인 걸 좀 얘기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여기면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역적인 산업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뭐 자체 내에서 한 30% 석유를 조달하는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석유가 전혀 나지 않다 보니까 이 지역은 엄청난 양의 석유를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대부분의 에너지는 중동에서 오고 있는데 중동에서 배에다가 큰 유조선에다가 이제 석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거친 다음에 요즘 그 말씀하는 남사본도를 거쳐서 또 센다포 해협도를 거쳐서 제주도 앞바다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배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배라는 것이 이제 유선이 크면은 뭐 길이가 한 400m씩 되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파4홀 많은 배 하나가 그 배가 이제 거대한 배가 이렇게 여기서 기름을 싣고 출발하면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고요. 다시 부려놓고 또 돌아가는데 15일에서 20일 걸리기 때문에 한 항차가 보통 한 5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필요한 양을 수송하기 위해서 한 300대 정도의 유선이 이제 이 해역을 넓게 떠다니면서 서큘레이션 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이제 석유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 지점에 여러분들이 딱 서서 스리랑카의 어떤 지점에 딱 서서 도대체 동아시아로 가는 유선이 몇 대냐? 한 6대 정도 병 지나갑니다. 큰 배가. 그 중에 3대는 중국 가고 2대는 일본 가고 1대 좀 넘게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런 거대한 에너지의 슈퍼 하이웨이가 여기 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70년간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면서 이게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비교적 이 해역은 늘 미국 해군이 늘 지키고 있었고 돈만 주면 에너지를 사오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리치 오셨고 했긴 했었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앞으로도 우리 에너지 문제를 볼 때 5년이나 1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이 계속 그렇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아마 이 트랜스 미얀마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트랜스 파키스탄을 한다든가 중앙아시아로 보던 파이프라인, 뭐 러시아로 보던 파이프라인에서 끊임없이 에너지 다이버시피케이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에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가정하기에는 국제정세나 미중 간의 갈등이나 특히 중국이 최근에 한반토미나 아다르한 같은 것들을 조차를 해서 분함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갈등 같은 것들도 에너지 공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지역 폴리틱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자원에 대한 긴 시각에 대한 좀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급만 어려운 게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책임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제 강나라를 그리는 그림인데요. 전 세계 에너지를 누가 다 쓰는가 하면 결국 유럽과 동아시아와 미국이 다 쓴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반부에 있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CO2 배출량까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단연코 넘버1은 중국이고 넘버 2는 미국이고 3등은 인도입니다. 4등은 러시아고 5등이 일본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6, 7, 8등이 이제 한국, 캐나다, 영국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7, 8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2016년도 기준으로 CO2 총 배출량이 304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누가 배출하는가? 이 8개 나라가 배출하는 게 전체 배출량의 65%입니다. 우리가 페리스 어그리먼트나 뭐 기후변화 해박에 나오는 한 200개 국가 가운데 8개 국가가 65%를 쓰고 나머지 190몇 개 국가가 35%를 쓴다는 얘기는 나머지 190몇 개 국가 보고 기후변화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라 얘기하면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8개 나라가 주 타겟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미국을 합치면 전체의 45%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45%, 나머지 6개 국가가 20%, 나머지 190몇 개 국가가 이제 35% 이렇게 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1인당 매출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나면 미국은 이미 페리스 어그리먼트도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고요. 과거의 교토 정책 때 보면 미국이 뛰쳐나가니까 바로 일본도 뛰쳐나갔고 캐나다도 뛰쳐나갔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기후변화 해결이라는 게 참 지켜지기 힘든 그런 약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인당 배출량도 꽤 많은 나라이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만큼 두둑한 국가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걸 안 하겠다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갖다 쓰는 것도 과연 앞으로도 계속 용이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책임의 문제도 상당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는 지난 70년 과정 동안에 참으로 운이 좋게도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지만 아무도 에너지를 태운다고 시비 걸지도 않았고 가격은 늘 쌌었고 해역에 전쟁도 없었고 그런 어떤 걸 겪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에너지나 자원 문제가 우리처럼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가 갖고 있는 근심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국민생활과 산업생산의 동력입니다. 따라서 이거 없는 경제, 이거 없는 생활이라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수요의 안정을 확보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복지를 이루어야 되는 건 국가의 책임이고 아주 중요한 policy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보면 약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제일 높은 도시국가를 빼고는 거의 탑인데 그런 나라이면서 또 에너지 다수의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는 아주 아이러니컬한데 뭐 아시다시피 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산이나 부산이나 거제나 창원 넘어가서 뭐 여수까지 이런 벨트를 가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각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단지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있다는 게 우리 경제의 힘인데 근데 이게 수입한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이 오랜 기간 동안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까 아주 경직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도 굉장히 낮고 해외 사정이 변할 때 신축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합니다. 한 예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가만 오르니까 석탄 가격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전기 가격은 한 해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이게 뭔가 외부에 어떤 충격이 와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대응하는 안에 신축성이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본 에너지 문제의 제일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오폴리틱스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엄청난 에너지 다수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오는 환경도 좋지 않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에너지가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2004년도에 이렇게 다른 어떤 아주 안정적인 시점에서 아주 그 불안한 어떤 에너지 가격이 움직이는 시점을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더라도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루스벨트 대통령이고 이게 그 현재 사우디 왕의 늙은 왕의 아버지죠. 압둘 빈 아지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1940년대 중반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큰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부족장, 큰 부족장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고 모든 부족을 통합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킹덤을 하나 구성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모든 정치적인 배경, 외교, 국방을 미국이 상당히 책임져주고 그 대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깔려있는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유는 또 그 브레튼 우즈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될 때 그 태환이 되지 않는 불안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는데도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 한다는 원칙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켜줌으로써 미국이 기축 통화를 유지하는 데 사실 큰 역할을 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석유 시장을 지배도 해왔었고 지난 70년간 말하자면
필요에 의한 아주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쉘 가스의 등장으로 깨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더 이상 이런 어떤 중동에서 깊이 인발을 해서 전쟁도 치르고 문제도 나가고 이런 식의 어떤 중동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수출을 하게 되었고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됐던 그런 물량을 이제 미국이 가지게 되어버렸다 하는 게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이런 어떤 국제 정치적인 역학이 굉장히 바뀌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사태가 종결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종결이 아니라 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로우 코스트 프로듀서라고 해서 이제 사우디나 쿠웨이트처럼 원가가 굉장히 낮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업자들, 마저 오펙 국가들 이런 국가들인데 이런 프로듀서들과 새로 등장한 이제 하이 코스트 프로듀서라고 하는 쉐이드죠. 쉐이드의 엄청난 양의 물량 간의 싸움이 이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 석유 시장을 리딩하던 뭐 미국, 사우디, 오펙, 메이저들 이런 어떤 플레이어들의 역할 분담 내지는 뭐 리스비어의 물량을 감산하는 능력을 갖고 석유 시장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거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시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국가나 공공의 어떤 힘이 아니라 시장이나 작은 사업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쉐이드 이제 시장을 에너지 전체 시장을 이제 실제로 가격 결정자가 되어버린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쉐일 회사가 망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안정되고 가격이 자꾸 내려가면 쉐일 회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어떤 아래비로 전부 다 쉐일이 이제 결국은 모든 걸 결정짓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새로운 질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 사우디, 오펙 메이저들이 중심으로 오펙 시대는 거의 붕괴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오펙이 감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가격을 올리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옛날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지난 15년간의 에너지의 큰 가격 변동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대부분 다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엄청난 이제 돈이 투자되고 그 투자된 돈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쉐일이라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기술이 늘어나고 그래서 또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수요를 초과해서 재고가 늘어나고 그 재고 때문에 또 가격이 떨어지고 또 투자는 줄고 이런 어떤 패턴의 반복에 의해서 석유 가격이 정해지는 펀더멘탈이 있고 그 펀더멘탈 위에는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어떤 국제관계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시리아와 예멘 같은 곳의 전쟁 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 베네수엘라 사태 이런 것들, 아람코 상장은 거의 포기한 것 같은데 아람코 문제와 관련된 사우디아라비아 유가 조절 정책, 사우디아라비아의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얼굴 보시는 많은 플레이어들의 이런 어떤 정치적 입장, 국내적 사정,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펀더멘탈은 워낙 큰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패턴은 2004년을 전후해서 완전히 다른 감을 건넜고 이제 다시 중국 경제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듯이 에너지와 관련된 시장 환경도 크게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다음 아젠다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진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이제 정상들인데 이 세 나라는 미국은 그 에너지 자립도가 지금은 70% 되는데 앞으로는 100%에 도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은 90% 되는데 앞으로는 70% 정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뭐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나서 180%로 생산을 해서 쓰고도 남아서 이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이 세 정상이 해외에서 다루는 활동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에너지와 자원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데 이런데 반해서 이 나라들과 달리 공격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과학 기술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특히 에너지의 자립도가 4%, 원전을 우리 에너지라고 해도 15% 안쪽에 자립도를 가진 나라가 에너지 문제를 내셔널 어젠다로 과연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정리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번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부문 공약으로 내놨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답니다. 제가 그렇게 공약책을 보니까 열몇 줄의 이제 내용이 있고요. 지금 다 지나갔는데 왜 공약을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공약이 지금도 굉장히 지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하겠다, 석탄은 어떻게 하겠다, 가스는 어떻게 하겠다, 신재생은 어떻게 하겠다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공약이라 하면 어떤 그 디렉션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보통인데 굉장히 단정적인 단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폐기한되거나 백지화되거나 금지한되거나 축소한되거나 원전 재검토 폐쇄 확대 몇 프로까지 신재생도 몇 프로까지 공급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제시하면서 공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상 우리가 공약이라는 건 정치적인 선언이고 이를 통하여 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과장도 하고 비현실적인 내용도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만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숫자와 단어를 명기해서 이렇게 한 공약은 과거에는 사실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약이 대부분 공약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 인수위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라는 거대한 섹터, 말하자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섹터가 몰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약은 결국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자료 없이 만든 게 대부분이고 또 인투이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 데이터를 만나보면 안 되는 것도 많고 너무나 많은 돈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인수위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데 이번 정부가 인수위가 없다 보니 이제 이걸 그대로 채택을 해서 실제로 5월에 집권을 해서 12월에 쯤에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거의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은 딱 하나 조정된 건가? 여기 신고리 오일 공개를 중단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공론화 과정이라는 몇 달간 거쳐서 엄청난 국가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거치면서 이제 이건 중단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빼고는 모든 게 다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원자력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붉은색 선이 원자력을 통상 우리가 그 전에 7차 계획에서 이렇게 가겠다. 여기까지는 정해놓고 이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게 이제 그전 정부가 갖고 있던 원자력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만든 게 이제 이 푸른색 선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폐로를 시작을 하고 더 짓지 않게 되면은 빠른 속도가 이제 이 시점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오일 프로기가 폐로하는 60년 뒤에 되면 이제 원자력이 소멸되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지금 원래도 이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전력 말고 나머지 전체 에너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위에 있는 네모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던 에너지는 이렇게 구조를 가는 게 우리로서는 제일 맞겠다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이번 정부가 이제 이렇게 가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자력은 이렇게 줄고 석탄도 줄고 가스는 늘고 신재생은 늘어나는 이런 이제 패턴의 설비를 앞으로 가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가격에 대해서도 이탈력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설비든지 계획을 해서 마지막 생산을 해나가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이렇게 파격적으로 12, 13년 후에 바꾸겠다 하는 것에 대한 무리한 어떤 설정은 사실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을 줄였으니까 안전하게 간다. 석탄을 줄였으니까 깨끗하게 간다. 그러나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만 참 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다이어트 광고를 이렇게 보면 뭐 밥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야식도 해도 되고 운동은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살은 빠진다. 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흔히 그렇겠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럴까 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점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이 우리나라가 9.15 정전을 겪은 지가 10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전원 설비를 짓는 데 굉장히 거침없이 짓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많이 지었고 석탄도 굉장히 많이 짓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5년 내에 전기가 모자라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빠르도 수요가 늘어나도 워낙 설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문제가 5년 문제가 아니고 20년, 30년, 50년, 100년의 문제로 보고 우리가 파트를 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에너지 안보라는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에너지가 왜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이 과연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겠는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가, 향후 5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제기돼야 됩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계획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동안 신문지상에서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몇 개의 슬라이드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정리를 해놓았는데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요 예측을 굉장히 낮게 해놨습니다. 원자를 줄이려고 하면 수요를 줄여야, 미래를 그렇게 봐야 전원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수요 예측을 좀 낮게 하다 보니 지난 겨울에도 전기가 모자란다고 DR을 거의 한 11차례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도 또 비상을 여러 차례 해야 될 만큼 전기가 모자랐다기보다는 다소간 불안한 그런 상태를 보이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12월에 한 것이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제 수요가 매번 이렇게 천장을 좀 치면은 그게 15년 후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은 괜찮다고 하는 설정이 왜 옳은가를 이렇게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 계획은 상당히 허약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면 된다. 급할 때는 진전 속도도 빠르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격도 싸다고 하니 그걸 늘리자 이게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걸 만들 때 천연가스를 우리가 도입하는 거는 한 80%는 장기 계약으로 하지만 한 20%는 스팟 시장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물량에 의존해서 이렇게 카고를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스팟 시장 가격이 지난 이걸 만들 때 MMBTU라고 단위가 있는데 MMBTU당 한 4불, 5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싸니까 뭐 쉐일가스도 쏟아진다 그러고 뭐 이제 바이어스 마켓이 왔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가스를 사서 쓰면 된다. 그게 이제 여기 큰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아까 4, 5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스팟 가격이 12불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전체 장기 계약 물량은 안정적이지만 스팟 가격이 온다는 것은 앞으로 15년 동안 에너지 가격은 안정적일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한 의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스팟 가격은 상당한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한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설정은 굉장히 좀 아주 허망합니다. 에너지 가격은 투자가 줄면 곧 몇 년 후에는 반드시 가격이 급등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금 2014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쌀 거다. 이건 좀 상당히 무리한 과정입니다. 가스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지금 에너지 안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좋고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보조금도 들지만 땅도 없고 그다음에 기껏 설치한다고 해봐야 그걸 망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큰 발전소, 지방적인 발전소는 한 군데만 연결하면 되지만 그걸 막 쪼개서 5,000평에다 1메가씩 이렇게 5,000평 단위의 어떤 태양광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걸 전부 고압선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망 연결이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지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불로 날아간다고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코스트가 다운이 쉽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매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훨씬 싸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태양광 패널도 필요하지만 땅도 있어야 되고요. 토지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들고 그 밑에는 프레임도 해야 되고 인버터도 해야 되고 망 연결도 해야 되고 많은 돈이 듭니다. 실제로 태양광을 지금 설치하는데 모듈에 이차적으로 비중 물가 24%를 겁니다. 나머지 76%는 땅 우리가 인건비나 땅값인데 태양광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설사 공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값으로 반의 반값으로 막 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존하려고 했던 가스도 불안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더욱더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수요는 또 왕창 낮게 잡아놨는데 사람들은 그에 맞지 않게 많이 쓰게 되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공언을 했지만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원전 가동률은 완전히 내려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대신에 에너지나 석탄을 태우다 보니까 구입 전력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지난 정부에 뭐 연간 10조씩 흑자가 나던 한전이 지금은 적자로 벌써 지난 분기부터 돌입을 했고요. 이 상태로 한 1년에 한 2조씩은 아마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과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나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 5년간은 꼭 참고 누르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정부나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심찬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 원전을 상당히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전은 아시다시피 CO2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원전을 줄이고도 이걸 대안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우리로서 너무나 힘든 버든이 있습니다. 원전을 줄인 상태에서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을 전원을 어떻게 하고 산업용을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이 진전이 안 되는데 원전을 줄이고도 대안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마 그게 결국은 산업체의 부담이나 다른 데 부담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도 앞으로 이 에너지 계획을 굉장히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자력 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가 원자력 산업에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 물건을 사겠다 이렇게 막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천적으로 원전을 오랫동안 한 나라이고 이긴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원전을 오래전부터 하던 나라들이 원전을 안 짓는 과정에서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은 결국은 누가 계속 오랫동안 짓느냐에 달려있는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매년 원전을 지어왔기 때문에 원전의 생태계가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600여 개의 원전에다 부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원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걸 구축하면서 들어가는 나라에 비해서 반이나 그 이하의 값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UAE가 이제 우리 걸 샀죠. 근데 그때 전제 조건은 한국은 원전의 생태계를 유지할 거다. 그런 어떤 전제하에 이제 왜냐하면 원전 비즈니스는 센테니얼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계획하고 짓고 가동하고 마지막 후처리까지 따지면 100년의 사업입니다. 그거를 그런 어떤 준비 없이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원전 생태계가 지금 급속한 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대부분이 조그만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물량이 없는데도 버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고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 석사과정 입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만 들어서 인력도 없고 그럼 아무도 그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요. 돈은 우리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1kWh를 생산할 때마다 뭐 3원 몇 전을 이렇게 비축을 하게 됩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미래 사용 해결료도 해결하고 폐로도 하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설계입니다. 근데 원전이 안 돌아가면 그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돈이 없이 인력도 없이 기술도 없이 미래를 어떻게 안전하게 원전을 관리하겠다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때 안전한 것이지 그걸 무너뜨려버리면 원전은 가장 위험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사실 탈원전의 문제의 핵심은 탈원전이 진짜 안전하다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탈원전을 해버리고 원전을 꺼버리게 되면 60년 돌아가서 만들어내야 될 재원을 30년 안에 꺼버리면 돈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돈은 모자라면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원전을 폐로하거나 미래 사용 해결을 관리하는 일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출은 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로지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상당한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지고 나면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희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네 가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에너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고 어젠다였고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싸게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체에게 원가를 줄여주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기후변화를 대처하고 원자력 산업을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전기를 싸게 얻는 이런 어떤 컨셉을 사실 다 무너뜨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간단하게 요약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에너지 시큐리티라는 것은 우리처럼 부전자원이 없는 산업국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나라이고 그런 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인지 최소한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늘리고 수력도 많이 늘리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은 설비비가 많이 들고 연료비, 우라늄 가격은 워낙 싸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폭등한다 하더라도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전기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원전은 우리 거라고 우리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합쳐서 가능한 우리 에너지 수요의 한 1차 에너지 기준으로 한 20%까지를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덜 휘둘리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걸 해서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걸 우리가 갖다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받고 그 대신 우리가 다른 걸 사오면 되니까 그럼 해칭하는 기능으로서 해외 자원 개발을 우리가 에너지 쓰는 양의 한 10% 정도를 하면 그 30%를 국제 에너지 가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같은 조건을 가진 산업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놨습니다. 보다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암묵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있었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와 뭐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해외 자원 개발은 뭐 거의 에너지 가격이 천장을 치면 하라고 난리를 쳐서 막 나갔다가 이제 또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나면 또 전부 다 감사받으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 자원 개발은 지금 뭐 거의 좀 무망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자원 개발에 경험이 없는 나라가 그게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그냥 착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해칭 기능으로 흔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적립식 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꼭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늘 일정 부분의 해외 자원 개발을 늘려나가야 사실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시기도 많이 놓쳤습니다. 최근 한 몇 년간 해외 자원 개발 나가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이제 거의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격이 비싸고 사기 어려울 때는
야 중국이 다 사가는데 너는 뭐하냐 그래서 또 막 나가서 사고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격이 굉장히 싸서 나가야 될 때는 전부 다 감옥에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나라가 돼버려고 해외장 개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외장 개발은 정치적 숭산이 아니라 이런 아주 강력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나라로서 현재 1차 에너지의 11.6% 정도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줄여도 10% 미만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로를 하면 즉시 리플레이스를 하고 이런 식의 원전을 정책을 나가는 게 우리로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많은 방법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새로운 연료전지라든가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솔루션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여오게 해서 좀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다만 이게 어떤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거나 보조금 따먹기 선수들만 남아있는 이상한 시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게 또 논의가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에너지 거래를 자유화하고 경쟁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 전환하는 걸 하지 않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와 같이 한 사업자가 모든 걸 독점하고 그걸 국가가 다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창이나 새로운 투자가 일어난다는 걸 기대하는 것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본이 전력시장을 완전 자유화하고 난 다음에 전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큰 변화가 있음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틀어주고 있는 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매 경쟁 시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참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번 정부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경을 얘기하고 그런 시민단체에 있던 사람들은 화두가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있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그 사람들의 요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얼마만큼만 분명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만 확대하면 딴 건 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노동조합이나 민노총이나 이쪽에서는 한전을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이 둘 간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에너지를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 문제는 오히려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 대신 이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아주 강고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갈등이 오히려 지금 이런 논란을 앞으로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고 태양광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모든 전기는 다 한전에 연결을 해야 되고 한전만이 그걸 살 수가 있고 전력 판매를 한전이 독점하고 있으면 도대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있어서 아마 이런 갈등들이 아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니셔티브를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자유화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전기를 독점적인 사업자로부터 사야 되는 기업들이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에너지 문제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국가별 전원 구성이라는 걸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독일이 이렇게 하니까 덴마크는 이렇게 하니까 잘 사는 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각 나라의 전원을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끄본 게 석탄이고요. 이게 천연가스고 석유나 뭐 우리나라 수력이 거의 없고요. 재생에너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원자력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노르웨이는 어떻게 하냐면 99%가 수력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폭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굳이 다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프랑스에 가보시면 프랑스는 뭐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원전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연히 천연가스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랑 비슷했는데 요즘 후쿠시마 사태 후에 원전을 가동을 못해서 원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도 패턴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에너지 계획을 하느냐는 그 나라의 부존 자원의 상태나 그 나라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산업 구조에 달려있는 문제지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은 토탈 난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존 자원이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비교적 균형 있게 모든 에너지원을 어떤 에너지원도 미워하거나 좋아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나 정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봐야 됩니다. 그 수단들 간의 균형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어떤 나라를 따라가는 게 이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봐야 해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순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 듣고 또 뭐 끼어들면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질문은 착석해 주시고요. 시용 토론자로 하윤희 고대 프린스필 교수님께서 시용 토론 10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정책 문제점 한 번도 에너지라든가 환경 문제가 어떤 정파적 이슈가 됐던 적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국은 그 이슈가 굉장히 중대한 뭐 정치적 문제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에너지 문제를 보면서 이게 정치 이슈가 됐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논쟁도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에너지 문제가 정치 이슈가 되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 이슈가 논쟁이 흘러갈 때 가는 그런 방향 그게 그대로 에너지 문제에 투영이 돼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에너지를 둘러싼 그런 논쟁을 보면서 세 가지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기후변화 도전 속에서 주 에너지원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 에너지원은 지금 뭐 에너지원을 보면 뭐 1차 에너지 이야기가 아니고 주로 발전,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에 관련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걸 원자력으로 할 거냐, 재생으로 할 거냐, 이걸 두고 양정파가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충분한 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의 특징이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흘러온 방향을 보면 아주 싸다. 그 다음에 많이 쓴다.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어떤 그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왔던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 사회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그런 패러다임이 그대로 지속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에너지 논쟁을 원자력이냐 재생이냐 얘기를 하면서 저렴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 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냐 정말로. 재생으로 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폐기하겠다, 재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고 많이 쓰는 이 구조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에너지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우리 이번 여름에 굉장히 국민들이 너무 더워서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굉장히 모순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써야 되겠다.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된다. 전력을 계속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원자력이나 그리고 재생이나 지금 현재 에너지 그걸 다 충전을 할 그런 문제를 두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아무도 전기를 더 적게 쓰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의 부분이고 국민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로 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의 문제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원자력과 재생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에너지 논쟁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원자력은 그럼 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자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재생이 더 많은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 길어지는 논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원자력을 재생이 더 나은 에너지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원자력이 일시에 없어져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는 정말 한순간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경제 구조라든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탱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라이프 베이스가 되는 그런 재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이 이 에너지를 산업의 한 측면으로 보고 이 국익의 관점에서 굉장히 접근을 합니다. 그 최근에 와서 중국을 보시면 중국이 에너지 효율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독재가 국가이기 때문에 산업이나 이런 데다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도 굉장히 확대합니다. 저는 그게 기후변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재생에너지를 키우면서 태양광 시장에서 전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해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전방위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는데 이거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맞는 얘기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원자력의 우리나라가 어째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총 발전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직접 비용만 산정을 한 겁니다. 나머지 뭐 규제 비용이라든지 정책 비용이라든지 입지 갈등 비용이라든지 그 외부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발전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건설 비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굉장히 싼 편인데도 111 정도고 프랑스는 232%입니다. 이걸 보시면 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해외로 나가서 진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서양선 중국에 비해서 뒤처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또 그 현 정부가 원자력을 제약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에서는 또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에너지로 그러니까 나쁜 점만 부각시켜서 이건 갈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느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이 그렇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영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재생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접근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다른 어떤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땅이 넓고 뭐 이런 나라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서 저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최근 10년 동안 미국이라든지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재생에너지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됐습니다. 근데 다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보조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한국 많이 늘어났죠. 한국 수치가 지금 2.4%인데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근데 원래 굉장히 작았던 데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지만 선진국 주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 재생이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의 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자력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듯이 재생이라는 게 이제 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밸류체인으로 보면 일자리의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적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요국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재생에 대해서도 원자력과 같이 함께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논쟁은 원자력을 제약시한다든지 또 우파에서는 재생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비합리적 논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저기 2017년도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29개 나라 중에서 14위 정도로 중위권입니다. 이게 근데 2003년,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 이럴 때를 비교를 하면 산업용 전기요금도 가정용 전기요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최하위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전기요금을 계속 산업용을 올려서 이제 중위권 정도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각 나라의 어떤 구매력 수준이 다른데 그냥 달러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것도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구매력의 평균 지수로 봤을 때도 가정용 전기요금 최하위권이고 산업용 전기요금 17위 정도로 해서 중위권으로 이 정도로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자력을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저렇게 싼 전기요금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는 원자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탄이라든지 이런 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저런 전기요금을 계속 가져갈 거냐.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전기요금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환경과 사회적 어떤 채무에 대한 비용 이렇게 해서 14.79%, 15% 정도를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게 3.7% 정도 부과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3.7%는 사회나 환경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사회나 환경 비용이 있는데 대부분이 산업 진흥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CO2 이미션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드는 코스트에 충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전 차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을 보면은 전기요금 26%가 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걸 지역난방, CHP가 제가 알기로 지역난방인데 이걸 보조하기 위해서 26%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어떤 추가적 부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든지 정책적인 어떤 그 에너지 트랜지션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에너지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지금처럼 많이 쓸 것인가 이 문제를 이렇게 옆에 놔두고 그러니까 제껴놓고 계속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 많이 써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저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에너지 효율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최근에 와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일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그 2013년, 14년에는 2%, 2.5% 정도로 해서 전 세계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 16년에 들어오면 이제 굉장히 에너지 효율 향상에서 이렇게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한 10년 정도를 그 평균을 내봤더니 한 마이너스 0.9%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평균 기준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에너지 원단이라는 개념으로 비교를 한 건데 에너지 원단위가 그러니까 GDP 한 단위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 양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에너지 효율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일본이 그 원자력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자력을 그러니까 원자력을 중단했습니다. 공급 중단했습니다. 그때 에너지를 뭘로 대체해서 공급을 했느냐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 그림으로만 딱 보셔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에너지
efficiency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효율에서 저만큼 대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석유, 뭐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OECD 국가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이렇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쭉 비교를 한 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에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수치를 보시면 이 진한 색깔은 2000년에서 2008년 수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연한 색깔은 2008년에서 16년 수치인데 2008년에서 16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에서 굉장히 미미한 변화밖에 없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해서 중국이나 일본을 한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굉장히 큰 에너지 효율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토론자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에너지의 논쟁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논쟁을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선과 악의 차원에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기요금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나 저는 이건 우파나 좌파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당에 많이 있어봤지만 절대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그런 거는 우파나 좌파는 하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저런 에너지 뭐라고 싸게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계속 전기요금을 절대 올리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고요. 그다음 제가 많은 분들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거나 토론을 하면 에너지 쪽에 R&D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우리나라의 이 변화를 이끌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을 전기요금이 싼 걸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을 제쳐놓고 계속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절대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